안녕하세요. 용꾼 스토리입니다. 예, 제가 그 팁스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팁스라고 하면은요. 이제 국가 지원 기술 투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어떤 좀 테크니컬 아이템을 보유한 회사, 회사라고 하긴 좀 작군요. 팀, 그런 쪽을 집중 육성하는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주도해서 기술 창업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학생들이 많은데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기술 대기업, 뭐 벤처 육성 기관 이런 단체들이 이제 팁스 운영사로 지정이 돼서요. 투자하고 좀 보육 오퍼레이팅 해주고 R&D 자금 지원하고 뭐 이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년 개발자들과의 뭐 취업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사실 뭐 요즘 뭐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뭐 한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취업이 어려우니까 다들 코딩 배우고 이제 개발자로 직종을 전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개발자 구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판교 쪽에 유명한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에 판교바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개발자, 엔지니어들의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아래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뭐 하청이라던가 1차 벤더 아니면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 중소기업 이런 쪽에 구인나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테크 기업의 특성상 뭐 확률은 적지만요. 한번 뻥 터지면 그야말로 월급 모아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부와 일종의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컴공, 공대, 전산학과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이요.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서 회사를 차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회사에 그냥 이력서를 떡 내서 들어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실력 좀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요. 신입 연봉이라고 해도 7천, 8천만 원 이 정도 줘야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분야들도 좀 그렇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을 보면은요. 예전과 같은 이제 대규모의 정기 공채는 없어졌습니다. 2, 3년 정도 최소 경력을 쌓은 경력자를 신입으로 물론 돈은 많이 주지만 그런 방식으로 채용하는 좀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경력이 없으면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들은 경력을 쌓을 그런 길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그런 드라마 있죠? 조조소. 뭐 유튜브 쳐보시면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미지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연봉, 그리고 철야와 야근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주말 근무도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상사, 선배, 뭐 임원, 대표, 아주 갑질의 여러 케이스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미지도 있죠. 첫 직장이 중요하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중소기업에 또는 그 이하의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직을 하는 것이 어렵고 이직을 하더라도 아주 급격한 연봉 상승이 힘들다. 뭐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보면은요. 개발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직구는 거의 개발자 한정입니다. 오늘은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갑질을 하는 회사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좀 갑질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 이 개발자가 욱해서 나간다. 그러면 진짜 그 회사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거래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개발자를 함부로 하는 회사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 개발자를 뭐라고 한 어떤 부서장이라던가 그 임원이 더 혼이 나는 경우는 있어도 예, 개발자 전성시대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명 나가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가장 큰 회사 자산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한테 갑질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요새 뭐 철야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이클상 뭐 특별한 시연회라던가 발명 뭐 전시회라던가 뭐 고객에게 소개하는 데몬스트레이션 장이라던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요. 아주 뭐 게임 회사의 일부 크런치 모드, 옛날에는 이제 이 모드가 발동이 되면은 집에 못 가고 뭐 며칠씩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옛말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작은 회사, 중소기업, 스타트업도요. 개발자 직군에 대한 처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른 정도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뭐 예를 들어 비테크 회사의 그런 임원급에 준하는 사원 대리급 개발자 연봉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서 낮지 않고요. 실력이 뛰어나다, 업계에 조금이라도 좀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데 만약에 급여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과감한 스톡옵션 그리고 지분을 뭐 증여해 주는 이런 보상책을 따로 마련해서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잘 돼서 투자를 받거나 뭐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소위 대박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연봉이나 보너스를 모아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부를 가질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몇 억 정도는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권한도 많고 여기서 몇 년 버티게 되면은요. 이제 대기업이나 메이저에서 원하는 경력 있는 신입사원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일정 성과를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증빙이 되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전의 학력이나 전공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바로 경력과 실력을 보고 이제 코딩 테스트 한번 해보면은 바로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억대 연봉 이상으로 진입하는 이 코스에 들어갑니다. 가히 개발자 전성 시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왜 뭐 몇십만 그리고 재수생까지 하게 되면은 뭐 100만이 넘는다는데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왜 스타트업 개발자 포지션에 들어오지 않는가? 아무래도 예전에 이런 좀 부정적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이 실력하고 학원에서 쌓은 뭐 이런 실력하고는 확실히 갭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르쳐서 쓴다고 해도 기본은 해야 된다는 게 회사의 마인드니까 자신의 정확한 실력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이 부분은 현직에서 종사하시거나 이쪽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기초 중에 기초니까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크게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부분적으로는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냥 개념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군이 있는가 이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주목을 받는 개발 분야는 대략 이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앱 개발자. 뭐 말 그대로입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 그 다음에 아이폰 여기에 앱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요즘 가장 많은 좀 인원들이 몰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웹 개발. 웹 개발은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기본적으로 나뉘어지죠. 먼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화면에 컴퓨터를 키면 웹사이트에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웹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 프론트엔드를 연상하는 게 빠르죠. 예를 들어 어떤 이커머스 쇼핑몰 사이트를 보면은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장바구니가 채워지고 주문 페이지로 이동되고 뭐 상품 정보 등이 기록되고 결제가 되고 어떤 카드로 결제하시겠는가 이런 결제 모듈이 뜨고 그렇게 나오죠. 이 웹페이지가 보여질 때 여기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소스 데이터들을 찾아와서 화면에 띄워주고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만들고 이때 중간에 나타나는 뭐 가격이라던가 상품 정보 그리고 당신의 로그인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주고 종합해서 어떤 처리값을 내는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직군입니다. 이게 프론트엔드고요. 그리고 백엔드 그러니까 프론트 전면, 백 후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금 전에 말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좀 응답하는 서버 API를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는 그런 직군입니다.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쌓고 뭐 각종 내용을 처리하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기록하고요. SCM망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만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어떠한 내용들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회사의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미들웨어에 들어가는 모듈을 주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사용 언어로 이제 뭐 자바를 많이 쓰지만 C나 파이썬 등도 활용하고요. 참고로 이제 미들웨어는 이제 양쪽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제 엔지니어하고 분석가로 나뉘는데요. 앞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의 업무 중에 데이터 쪽에 좀 특화해서 직군을 분화한 그런 직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회사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 데이터 엔지니어도 겸하는 그런 쪽이 많죠. 회사에 좀 스케일이 있다, 매출액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가공을 해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소비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 전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이 연산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초당 수십만의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많은 이제 부하가 걸리는데요. 중간 과정에서 멀티 프로세싱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기본 테이블을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파이프라인을 맞추고 좀 상세적으로 보조하고 다시 설계하고 이런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있는데요. 이 앞에 데이터 엔지니어보다는 약간 인문학 포지션에 가깝다. 좀 문과 계열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IT보다는 통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가공에서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데이터의 추세라든가 향후 전망 등을 찾아내고요. 마케팅의 포인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밍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통계 기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기도 하죠. 통계 툴이죠. SAS나 R 그리고 뭐 프로그램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이제 방화벽을 만들고 서브 네트워크망을 좀 설계하고 이제 라우터 스위치 이거 설정하고 다 연결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개발보다는 주로 이제 서버와 시스템 설정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찾을 때 보통 네트워크 엔지니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뭐 대략 이렇게 나오고 DBA가 있네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성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튜닝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개발보다는 이제 설정하는 좀 그런 역할이 더 많고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좀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겸직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따로 분리해서 전임자를 두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건상 쉽지 않고요.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파트가 이제 개발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설정은 이제 서버 개발자가 처리를 하고 방화벽이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은 보안 엔지니어가 따로 하고 네트워크 구성이나 처리는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하는 이렇게 좀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작은 쪽에서 보면은 보통 회사 설립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한번 좀 정해 놓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다시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구성과 함께 주로 이제 외주 인력을 많이 쓰죠. 귀찮잖아요. 그리고 보안이나 이 네트워크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저도 매일 하는 상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누군가가 겸직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고 뭐 매달 좀 어느 정도 금액만 주면은 유지관리 비용만 내면은 누군가가 와서 해주니까 외주 업체를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은 그런 직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여기까지만 뭐 해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는데요. 인베디드라고 하면은 이제 PC 이외의 장비에 사용되는 그런 칩 같은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보드라고 불리는 이제 CPU. 예전에 우리 왜 오락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기판 있잖아요. 오락실 아래 그 상자를 열면은 큰 이제 전기 배선 들어있는 이제 기판이 있는데요. CPU나 메모리 같은 게 모두 합쳐진 이 작은 보드를 구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보드에 OS를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뭐 TV, 주로 스마트 TV, 그리고 뭐 냉장고, 밥솥, 뭐 각종 전열기구, 전자레인지 이런저런 가전제품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IoT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좀 3D적인 일이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의 문제 트러블이 많습니다. 보통은 어디서 고장난지도 잘 몰라요. 어디서 고장난지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고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한 PC에서 바로 해결을 못하고 컴파일해서 이제 백업한 다음에 통신으로 이제 보드에 밀어 넣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계를 이용해서 롬으로 꽂거나 해서 어떻게든 좀 보드에 밀어 넣어서 뭐 구동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밟습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계의 3D 업종. 그리고 연봉 상승액도 가장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굳이 뭐 고연봉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직군이 모두 오르고 결국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직군도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일단 잘 안 보입니다. 화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좀 버그가 일어났을 때 이걸 고치는 디버깅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드웨어에 어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다. 누가 발로 찼다. 예, 그리고 뭐 전기선이 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이게 과연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좀 약간 맥가이버적인 그런 예,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어떤 계측기의 뭐 정밀 계측기는 아니더라도 칩의 이제 데이터시 정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회로도도 이제 디지털 부분을 웬만큼 볼 줄 아는 다방면에 다재다능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보면은요. 이런저런 손재주가 많은 사람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결국은 이 과정을 밟게 되죠. 자, 뭐 이 정도로 해서요. 그 개발자라고 불리는 이 직군들이 대략 이 정도의 구분을 하고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들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한번 해봤고요. 아까 이제 좋은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안 온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좋은 스타트업을 찾았다고 해도 스타트업이란 곳이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자금입니다. 스타트업은 아무리 그 사업 아이템이 좋고 뭐 인적 구성이 좋고 뭐 여러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도 내가 입사하고 몇 달 있다가 월급이 끊기고 뭐 금방 망하고 이게 다반사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어떤 좀 절대적인 믿음이 잘 없죠. 그런데 이거를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뭐 홈페이지라던가 신문기사 이런 거 보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선택한 기업이 훌륭한가 아니면 자금이 부족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를 동원해 보면은 약간의 소스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정보가 흘러가고요. 너 이직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대답이 오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만 보고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불안정이 정해지지 않은 게 스타트업의 뭐 장점이자 단점, 뭐 본성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을 한다면은 덜 불안하고 안정적인 곳을 찾는 게 사람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요즘 개발자 같은 직군을 보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메이저면서도 개인의 자유도 어지간히 보장해주고 연봉도 높은 그런 회사가 아주 널렸습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몇 가지 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각 회사가 가장 자신 있는 뭐 장점, 비전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과연 성공했는가?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발생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봅니다. 실적이 만약에 있으면은요, 그걸 안 보여주는 스타트업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안달을 내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숫자로 찍혀 있는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심지어 로켓 배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쿠팡도요, 아직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요,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죠.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가? 아니면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정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도요. 너무 이제 구직자가 회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회사의 저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면접은 말 그대로 인터뷰고요. 회사가 이제 구직자를 선발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구직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의 일련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회사를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50-50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이 아직 없는데 그래도 기술이 독보적이고 주요 멤버들의 실력이 괜찮고 뭐 그 사람들의 경력과 실력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는 스타트업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수행한 국책과제 이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책과제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력의 검증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눈먼 돈의 자금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는 뭐 몇백 대 1의 경쟁이 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프로젝트는 정말 주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제과제의 경쟁률이 수십 대 1은 되니까 여기를 몇 개 수주했다. 그러면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는 검증이 됐다.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초기에 이런 국제과제를 지원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은 몇 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심사 과정이 요즘 굉장히 엄격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제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와 축정이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엔 굉장히 엄격해졌고요. 이제 과제를 그냥 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뭐 심사위원에 따라서 약간의 어드밴테이지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 테크놀로지 기술에 자신이 있다. 그런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국제과제에 지원하면 서류 심사는 거의 붙는다고 합니다. 최종 심사 합격률도 좀 높게는 50%까지 가죠. 따라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했는데 수주한 국제과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상한 회사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면접장에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걸러지는데 아주 간혹 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엄청 돈이 많은 뭐 누군가의 2세, 3세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았거나 처음부터 어떤 대기업이나 좀 메이저 기업에 약간 좀 히든으로 돼 있는 그런 자회사 또는 투자회사다. 뭐 그런 예외의 경우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비전이 있다. 그러면 엔젤 투자로 이제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요.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그 수확을 나눌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전망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벤처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시리즈 A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B고요. 보통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장이나 인수합병 이런 걸 통해서 엑시트, 그 수익 회수를 합니다. 보통은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케이스도 많죠. 그래서 일단 시리즈 A 투자까지를 받았는데 그게 최근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월급이 안 나올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즈 A 투자가 진행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퍼포먼스가 없다. 투자 쪽으로도 그렇고 개발 쪽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남의 돈 받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받으면 책임도 있고 시리즈 A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구성원, 조직원의 입장에서 새로 지분받기가 어렵습니다. 스탁 옵션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설사 그 회사의 CEO 오너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기존 투자자들이 좀 아주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스탁 옵션을 남발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의 이런 배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요.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더라도 대표 아주 그 큰 재산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샐러리맨이 가질 수 있는 돈보다는 월등하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성공에서 대박이 난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그리고 설사 이후의 사업에서 몇 번 좀 성공을 못 보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기대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저런 내용의 것들을 다 좀 알아보기가 귀찮다. 나는 솔직히 뭐 어디 가든 큰 관심 없다. 나는 잘할 자신 있다. 사실 본인 자신이 뭐 베스트 플레이어나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실력이 좋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사실 뭐 이것저것 다 의미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미 오라는 곳이 널려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한 그런 투자처를 보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이름만 대도 딱 누구나 아는 그런 기업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돈을 쉽게 쓰는 회사가 아닌데 얼마나 꼼꼼하고 깐깐하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좀 안전 지표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네임밸류라던가 이제 투자금 보호를 위해서 아마 이런저런 비용 외에 많은 지원을 해줄 겁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런 쪽에서의 서포트도 가뭄의 단비가냥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상황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어려울 때는 좀 매섭잖아요. 냉정하고. 예를 들어 어떤 촉망받는 회사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세간의 평가가 뭐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거래처한테도 좀 후하게 하고 사업 아이템도 좋고 기술도 좋고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악질, 악덕 기업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는 진짜 악덕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좀 인자한 사람으로 그런 대접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모습 다 아마 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다만 상황이 그 사람을 어느 쪽으로 더 구현시켰느냐. 이 차이만 있겠죠. 그냥 시대와 상황이 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류하는 시점,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제 그 차이만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개발자 전성 시대이긴 한데요.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자라는 뭐 타이틀이 붙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전산실 이런 네이밍도 많았고요. 그런 암흑기를 거쳐서 현재 이제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화랑기가 오면서 드디어 꽃을 핀 거죠. 어, 근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계속 화두잖아요. 제가 생각한 정답은 간단합니다. 처우를 잘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네이버 카카오보다 돈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예를 들어 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7, 8천인데 기본으로요. 이게 만약에 부담이다. 그러면 2명, 3명 쓸 거 1명 쓰면 됩니다. 이 다른 분야에서도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은 유난히 그래요. 아주 스페셜한 실력의 한 명이 보통의 범용한 인재 10명이 뭡니까? 몇백 명도 능가할 수가 있는 게 이 분야입니다. 대기업보다 더 줘야지 워라밸을 조금 포기한다고 해도 납득이 되고 의욕도 생기겠죠? 이 세상 만고불변의 원칙,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고비기의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차려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무리 개발자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고 뭐 대접을 잘해준다. 그래도요. 이런 IT 소프트웨어 기업의 베이스가 보통 뭐 설릉, 강남, 노년, 분당, 그 판교죠. 아니면 일부는 이제 구로 가산 쪽에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평판 조회 사이트, 뭐 자플래닛이나 뭐 크레딧잡 이런 쪽을 보면은요. 퇴사율이 30%, 뭐 80%까지 육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명이 입사를 하면은요. 8명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도 퇴사 이직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가게 되면은 본인 이제 경력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요.
스타트업은 신입사원이 가면 안 된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히려 신입사원일 때는요, 어떻게 노력해서든 IT 대기업이나 메이저 기업으로 가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쪽 분야는 더 상관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도 좋으니까요. 어떻게든 IT 대기업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보고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익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직원으로 들어가더라도요. 그 회사에서 5년, 10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그게 싫을 거예요. 능력이 좋은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해줘도 불만이고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전의 회사들을 보면은 어떤 회사든 잉여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업무 실력이 부족해도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거나 하다못해 경조사를 잘 챙긴다거나 하는 그런 업무 외적인 능력으로 살아남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은요.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은 그냥 본인이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코어 협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케이스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놔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좀 완성값, 제품, 솔루션 이걸 빨리 만들어서 본인의 커스터머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입이 이제 들어와서 뭘 알겠습니까? 완결해 내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코딩 실력이 뛰어나도요. 어떤 것을 완료해서 제품으로 뽑아낸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패턴이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스타트업에서 신입사원 또는 주니어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안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은요. 좀 프로세스 돌린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표현해도 크게 기대 안 한다는 거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쓰고 버린다. 저는 이렇게도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봉을 몇 배 더 주더라도요. 일을 잘하는 좀 경력자를 모셔오는 게 스타트업에서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 문구가 많은데 잘 보면 어떤 회사에는 어느 회사 경력 출신의 어느 프로젝트를 했던 누구누구가 모여서 그 사람들과 팀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문구나 아니면은 뭐 잡지 이런 인터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IT 대기업 경력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회사도 더 잘 되고 투자도 더 잘 받고 성공 가능성도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애초에 조직 생활을 싫어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요,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 출중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용병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풀스택 개발자면서 약간 좀 조절을 하는 데브옵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업계 도메인 지식도 갖추면서요. 정말 필요할 때는 하기는 싫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약간 임시 CTO 역할도 맡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좀 옵션이나 조건에 충족되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도 임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연봉이 그 회사 사장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성은 뭐 길어봐야 3달, 그리고 가능하면 한두 달 안에 모든 걸 끝내고 그 회사를 떠나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매이는 거를 싫어하고요. 자기 퍼포먼스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공동 업무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약간의 신입사원만 있어도요. 뭐 본인 회사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력 있다고 생각되는 한 주니어급이나 아니면 좀 미들급들의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보통의 이제 어떤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가 돌발적으로 퇴사를 했다. 그럼 회사가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인수인계를 받아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진짜 배기 실력자가 이 회사에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다 받아주고 세팅을 해주죠. 그래서 작업을 이제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트러블 슈팅까지 다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그 회사가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기능 수정 정도도 해줍니다. 이건 엔간해서 안 해주죠. 귀찮으니까.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인 뭐 코딩 실력은 당연하고요. 업계의 풍부한 경력, 그리고 개발자와 그 비개발의 타 현업 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네고시에이터의 능력. 여기에 그 해당 업계 도메인 경력까지 있어야지 가능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뭐 업무 패턴, 그리고 일상,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기관들, 그리고 다 부서들 사람들과의 알력, 이런 걸 다 보니까요, 참 느낀 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과 개발자에 관한 주제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의 뭐 반복인데요. 이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비소프트웨어 전공자들,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해 오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좀 업무 정리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개발자들의 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그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금액들도 상상 초월이다. 그러나 돈 벌기가 힘들듯이 투자를 받는 것은 더욱 힘들다. 당연히 그에 반대급부로 많은 걸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사람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오너, 경영진 층과 투자자 층, 그리고 이 개발자들과의 여러 마찰이 일어나고,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 생활에도 비용 상승, 그리고 서비스의 성능 개선 등의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리 뉴스에 둔감한 사람이라도 뭐 개발자가 중요하다, 구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마 상시로 들으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윤군의 방송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패턴이죠. 나와 당장 관계가 없더라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윤군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